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영상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스파이로 지금 체포된 LA 인근의 그 한 작은 도시의 시장, 중국계 미국인 시장 스토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아르케디아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도 꽤 사세요. 그런데 이 아르케디아의 중국계 미국인 시장이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일종의 스파이 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발각돼서 시장을 사임했고 또 체포돼서 재판이 회부됐습니다. 좀 충격적인 일이죠. 이 미국 한복판에서. 타임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소재 아르케디아의 이 에일린 왕이라는 시장이 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형량 협상 내용에 따르면 즉 유죄를 인정할 테니까 형량을 좀 낮춰달라라는 거 이제 할 수 있죠. 뭐 플리바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왕 시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형량을 뭐 무기징역 20년 이렇게까지 아니고 한 10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검찰 측하고 얘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10년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스파이 행위를 한 것에 비한다면 그래도 많이 낮춰준 거죠. 여하튼 본인이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에일린 왕 전 시장은 약 30년 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국적의 약혼자 마이크 순이라는 사람하고 US 뉴스 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중국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히 그 친중 콘텐츠만 게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즉 홍보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의 위챗을 중국 위챗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카카오톡, 한국으로 따진다면 그 카톡 같은 게 있어요. 중국에. 그건 이제 위챗이라고 합니다. 그 위챗을 통해서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 같은 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막 기고문을 게시하라라고 지령을 내려보냈고 또 같은 해 8월에는 기사의 뭐 일부 내용을 뭐 수정하라라는 지령을 받기도 해서 그대로 다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마이크 순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중국 국적자인데요. 그 사람은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크 순과 또 중국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존 첸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 사람은 징역 20개월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이크 순이 미국 내 중국 관련 여론을 왜곡하고 이 반중 단체를 감시하는 행동을 했고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 에일린 왕이라는 시장과 함께 계속 중국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무슨 노력을 또 했냐? 이 에일린 왕 시장을 일종의 정치적 스타로 만들려는 작업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실제로 에일린 왕 전 시장은 2022년 11월에 그 아르케디아라는 소도시의 시의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요 시는 시장을 시의원 5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뭐 특별히 시장을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시장이 됐을 때 부쩍 중국 홍보 활동, 그다음에 그 스파이 활동을 과감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르케디아라는 도시는 앞서 뭐 LA 한인타운에서 뭐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구는 한 5만 4천 명 정도,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뭐 일종의 소도시입니다만은 그 인구의 약 60%가 동양계입니다. 아시안계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한국 분들도 주민들 꽤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 아시안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계죠. 그래서 뭐 일종의 중국 리를 뭐 베이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 뭐 중국 식당도 많고 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포섭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 일을 좀 돕는 그런 행위도 그들이 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듯 모르든 하여간에 그런 포섭 활동도 하기가 좋은 동네가 거기였는데 결국은 그곳의 시장이 중국 스파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체포 안 되고 계속해서 커서 나름대로 무슨 정치적인 스타가 됐으면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LA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서 외국 정부의 지시를 은밀하게 따르는 불손 세력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연방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진땀 뺀 국방부 장관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그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그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빼갔거든요. 일종의 반출시켰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계획했던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한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 다 했던 것이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샤츠 의원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페이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에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탄약이 중동 지역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 뭐 이쪽에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그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그 요격 미사일이 이란 전쟁 발발 후에 급하게 막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뭐 팩트입니다.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 샤츠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했고 미리 계획한 것의 일부였느냐라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계획했던 조치다라는 의미의 답변이죠. 그런데 또 이걸 바꿔 말하면 뭐 이런 뜻으로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출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샤츠 의원은 또 날카롭게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고성 발언을 날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 국방부 장관 보십시오. 이란 전쟁 초기에 중동의 그 많은 미국 동맹국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 공격받기 시작하자 그 이후에 한국이나 이런 다른 곳에 있는 그 방어 무기들을 급하게 옮겼는데 그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미리 계획했던 것이다. 미리 예상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답변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미리 예견이 됐다면 이란 전쟁 발발 그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지. 왜 마치 혼란에 빠진 것처럼 막 공격받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여기저기서 막 무기를 빼다가 급하게 그렇게 이동을 시켰는가 라면서 절대 나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아주 몰아붙였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헤그세스 장관은 뭐 계속해서 예상했던 것이다, 계획했던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아주 진땀 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샤츠 의원의 그 지적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미리 예측해서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반격을 받을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걸 뭐 반격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한국에서 빼가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고 국방부 장관은 진땀 뺐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아예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의 51번째 주, 뭐 많이 듣던 얘기죠. 지금 뭐 베네수엘라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팍스 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 후보지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것도 그냥 발언에서 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좀 이제 재미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40조 달러 40억도 아니고 40조 달러 상당의 원유 매장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떤 노골적인 야욕을 감추지 않고 그렇게 막 답변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40조 달러 규모의 원유 매장량이 있다. 그리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왜? 그 독재자를 내가 체포해 갔으니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베네수엘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할 생각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입한다, 뭐 복속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을 부쩍 자주 쓰는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좀 옮겨갔어요, 지금. 51번째 주.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잘 아시는 대로 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델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시 권한 대행은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친트럼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에 미국 대형 석유 기업에게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뭐 이 부분만 봐도 상당히 친트럼프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의 그 SNS에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더 좋은 일일 텐데 어떻겠느냐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자, 한편 이번 그 베네수엘라 그 편입, 51번째 주 편입이라는 발언 그 이전에 많이 들었었죠.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의 합병을 시사했던 것은 뭐 제일 처음에 캐나다도 몇 번 그렇게 좀 뒤통수를 맞았죠. 뭐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듯 그러면서 캐나다도 뭐 51번 그렇게 살 바에야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라 뭐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살이 간 곳은 그린란드였습니다. 덴마크랑 그린란드. 그리고 세 번째는 쿠바로 화살이 갔다가 네 번째는 또 파나마로 화살이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다섯 번째로 베네수엘라로 이제 화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주스탱 트루도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산바했죠. 아무리 그래도 자국 사람들끼리 떠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캐나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총리 면전에서 그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큰 외교적인 결례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그때부터 미국과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뭐 홀로 서기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재미없으니까 캐나다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란드, 그 다음에 파나마, 뭐 쿠바, 파나마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 순서까지 온 겁니다. 그린란드 매입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언이고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 사교 모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51번째 주로 만들자고 막 농담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또 뭐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웃으면서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 생각은 없고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거고요. 53번째가 베네수엘라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냥 좌중에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캐나다나 그리고 이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이런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베네수엘라 문제는. 왜냐? 캐나다나 뭐 그린란드 같은 경우, 그린란드는 이제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강한 경제력도 있고 뭐 파워가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라는 건 사실 아무도 뭐 이렇게 믿는 사람 기대는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그린란드는 좀 기대는 데도 있고 캐나다는 나름대로 뭐 국력도 있고 또 덩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와는 좀 다르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의 그 편입 발언, 현재 그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또 뭐 현재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당히 그 친트럼프 성향이다라는 그런 점 등등등을 봤을 때 혹시 뭐 진짜로 뭐 과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됩니다. 네.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우리 이렇게 못 살 바에야 미국에 편입되면 나는 찬성하는 사람도 꽤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엄청나게 원유를 많이 지하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린 뭐야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그 가스값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 자기네 나라 원유 매장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럴 바에야 미국에 복속되면 난 찬성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국의 51번째 주 복속이라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뭐 캐나다나 뭐 그린란드 등등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그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과연 한국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지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통일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통일은 대박입니다.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그래서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 대박이라는 표현에는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 뭐 문화적인 측면, 뭐 그 외에 뭐 규모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근데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죠. 통일되면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사실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건 뭐 학자들마다 무슨 뭐 5천억 달러 뭐 얼마 했지만 뭐 다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알 수 없죠.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쏟아 부어야 남북한 통일을 균형을 좀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거 또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비용을 감당하고 균형 있게 맞춰 나가면 또 세월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난 후에는 그 통일됐다라는 게 시너지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더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 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 후에 이 계산은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극도로 낙후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편입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은 뭐 비용이 들어가겠죠. 대한민국이 통일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엄청난 원유량 등을 생각하면 추후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분명히 볼 것이다. 라는 걸 또 어렵지 않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감수를 넘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 손익분기점이 언제가 될지 또 얼마를 쓰고 난 뒤에 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벗어나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51번째 주 편입 이 얘기.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아마 말도 안 돼. 나는 반대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히 난 그거 찬성인데 라는 사람도 꽤 나올 것 같아서 베네수엘라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51번째 주 농반 진반과는 별개로 처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게 이제 미래형 공장을 지금 보고 있는 듯하다라는 현지의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자,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인, 잘 아시죠? 그 현대 메타 플랜트. 거기서 이제 뭐 이민자들 뭐 체포 소식도 있고 뭐 그랬던 거기. 그게 이제 공장에 다 지어져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장에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이 미래형 공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애틀란타의 가장 큰 그 신문사가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AJC라고요. 그 신문사는 어제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 친 다음에 곧바로 그런데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요 제목으로 크게 심층 보도를 했어요. 자, 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은 지금 작년부터 조업해서 이제 올해 계속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인간 직원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같이 사이좋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진과 영상까지 다 막 올려서 보도를 했어요. 이들 로봇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뭐 페인트 작업, 그리고 뭐 자르는 절단 작업, 또 뭐 콱 누르는 프레스 작업, 그리고 뭐 조립 검사 등등의 아주 여러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썰매처럼 생긴 운반 로봇도 있는데요. 이 운반 로봇은 공장 내의 대형 구조물 또는 무거운 부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착착착착 실어 나른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면은 뭐 몇 명이 들어도 못 들은 걸 탁탁탁 들어서 나릅니다. 요 로봇의 모양은 좀 썰매처럼 넓게 널찍하게 네모나게 생겼지만 그 외에 1000개의 로봇 중에 거의 대부분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개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이 공장의 최고 운영자는 현대차의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로봇 중심 아니야? 이제 저기서 사람들은 다 잘리고 결국은 로봇이 다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의식했는지 우리 공장의 접근 방식은 로봇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공장은 자동화된 미래 공장의 하나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뭐 어두운 분위기의 그런 공장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이제 어두운 분위기의 그 로봇들만 일하는 그런 건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 우리 공장은 그렇지 않다. 인간과 로봇이 지금 재밌게 사이좋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공장은 앞으로 이제 24시간 내내 조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당연히 더더욱이 이제 로봇이 필요하죠. 사람 직원이 24시간 어떻게 일해요?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이 로봇, 솔직히 말해서 말이 로봇이 이제 기계를 돌려버리면 24시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로봇은 부품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24시간 조업을 목표로 해서 직원 1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을 돌리는 직원을 왜 더 모집해? 네. 로봇도 다 관리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배터리 공장과 5개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총 8,500명의 사람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모두 로봇들에게 넘겨주면 현지의 고용 창출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현지 주민들의 어떤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의식한 그런 설명이죠. 네. 공장은 또한 그 AI로 작동하는 차세대 인간형 로봇 투입 후에도 추가 사람 고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에 투입된 로봇은 인간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이렇게 하는 인간형은 아니고 주로 이제 네 다리로 걷는 일종의 로봇 개 모습이 대부분인데요.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 대거 투입될 것이다 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 네 다리로 걷는 모습의 로봇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좀 제한되고 또 물론 이제 인간형이라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하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꺼낼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 그런 인간형 로봇을 곧 투입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공장의 직원 교육 책임자는 지금은 신입 직원들이 로봇 개가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깜짝 놀라서 막 오마이갓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면서 그래서 긴급하게 현대 우리 공장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신입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교육받고 투입되잖아요. 그 교육받는 과정 중에 하나 로봇개와 적응하기. 로봇개에게 적응하기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로봇개가 탁탁탁탁 막 지나가도 깜짝 놀라고 그런 일 없도록. 왜? 공장에서 깜짝 놀라거나 무슨 큰 어떤 비명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봇 개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현대차의 미래형 공장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아마존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마존 많이 쓰시죠? 아마존이 지금 아주 급속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퀵 배송에 도전하는 아마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내 수십 곳의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1시간 서비스는 있어요. 근데 1시간도 길다. 30분. 한 것입니다. 일단은 대도시 중심으로. 아마존은 그동안 이제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초고속 배송, 30분 배송 서비스, 이 아마존 나우라는 서비스를 전국의 대도시 수십 곳으로 이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수십 곳이니까 웬만한 대도시는 다 이제 해당이 되죠. 30분 내 배송은 그 야채 등 그 신선식품
상품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러고 당연히 빨리빨리 배달이 돼야 되니까 무슨 캐비지 같은 거, 샐러리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 배송시키는데 몇 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30분 안에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 또 지역 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뭐 생필품 중에는 막 치약 같은 것도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칫솔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 어젯밤에 그냥 꾹꾹 짜서 다 쓰고 없네. 그러면 빨리 누르면 30분 안에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거 다 하고 치약 30분 안에 받아갖고 양치질하고 출근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은 초고속 배송이 필요한 그 수천 가지 상품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라면서 저녁 식사용 식료품에서부터 뭐 세제나 말씀드렸던 뭐 치약 같은 그런 생필품, 또 비행기 탑승 전에 꼭 필요한 무선 이어폰 이런 것도 바로 배달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탁탁 짐 싸고 있는데 아이씨 무선 이어폰이 고장났네, 아니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없네. 그러면 좀 3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주문하면 30분 안에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갖고 공항으로 가면 되죠. 이 외에 9만 가지 상품 정도는 1시간에서 길어야 3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하고, 또 무려 수백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아이템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그 아마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이 프라임 멤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송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퀵 배송, 30분 퀵 배송을 하려면 프라임 멤버도 돈을 좀 내야 돼요. 프라임 멤버는 3불 99를 내야 되고요. 멤버가 아닌 사람은 요 퀵 배송을 할 때 13불 99 예, 배송료가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그 일반 주거 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 안에 뭐 아주 큰 대형 물류센터는 아니고 중소규모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반경 뭐 몇 마일 안에 있는 도시 그 지역에서 오더하면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0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존이 지난해 당일 또는 next day, 다음날 배송 서비스를 한 상품은 뭐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아마존 이렇게 보면은 그 next day 갖다 준다는 게 뭐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일이나 다음날 안에 갖다 주는 제품의 숫자는 무려 130억 제품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는 당일 내지는 다음날 배송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은 이 30분 배송 서비스 지역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연말까지는 미국 내 수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것도 웬만하면 곧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퀵 배송하니까 이제 퀵 배송은 이제 콩글리시죠. 네,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써봤는데,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은 이 커다란 땅덩어리 미국에서도 결국 한국식 퀵 배송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그게 될까 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네, 주거 지역 안에도 작은 물류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려가 현실이 된, 걱정스러움이 현실이 되고 있는 미국 경제 스토리 하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가계 부채,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부채가 있죠. 뭐 부채라고 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는 그런 걸 떠나서 뭐 크레딧 카드 쓰면 그것도 다 부채죠. 한 달이 됐던 뭐 두 달이 됐던. 그리고 뭐 모기지론 이런 것도 이제 부채이긴 하죠. 또 이제 학자금 부채도 또 부채죠. 미국 가계 부채 중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하고 이 크레딧 카드 부채 부담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가계 부채 및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 가계 부채 총 액수는 무려 18조 8천억 달러, 18조 8천억 달러로 전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18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180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다달이 페이먼 하는 걸 못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부채의 총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특정 분야를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학자금 대출 부문 그리고 크레딧 카드 부채 부문의 악화가 두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유예해줬잖아요. 학자금 대출 안 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건. 근데 그건 뭐 영원히 아니죠. 연방 학자금 대출 유예했던 유예했던 것이 2023년 10월 다시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연체되는 지표가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 잔액 비율은 작년에 4분기 9.6%에서 지금은 10.3%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로 워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하게 보는 120일 이상 연체. 요것도 교육부가 채무 조정 절차로 그 좀 이관시켜준, 좀 이렇게 완화시켜준 그런 대출자도 있는데, 그런 대출자가 지금 한 26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제 더 심각한 채무, 부채 못 갚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크레딧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국가 경제에도 이제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는 1조 2,500억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1년 전에 비하면 약 6%, 액수로는 무려 7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이제 많이 쓰고 못 갚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90일 이상 연체율이 지금 7.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 연은은 연방준비은행은 학자금 연체자나 이 크레딧 카드가 그리고 또 있어요. 자동차 대출 등 이런 부분. 이런 대로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연체하는 사람이 그것만 연체하겠어요?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크레딧 카드 매달 페이먼트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또 그것만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동차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요것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채무 부실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걸 여러 가지를 다 내지 못하고 막 묶여 있는 거. 다중 채무 부실 현상이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보고서는 견고한 그 고용시장 덕분에, 고용시장은 지금 괜찮거든요. 그런 거 덕분에 가계 전반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그 여파로 인해서 특히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이 K자형 격차가 향후 주요 미국 경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K자형 격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산층의 수입은 조금씩 이제 그나마 좀 늘어가고 있는데, 중산층이 안 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K자형 격차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그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이 K자형 경제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 우려가 좀 현실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하루 쉬고 오늘은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네요.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